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원론 12주차 1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 우리 책의 거시편의 파트 4에 해당합니다. 파트 4에서 국가 경제의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경기 변동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이 경제 성장 관련된 내용들인데, 경제 성장은 장기적인 현상이죠. 장기적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이런 현상은 거시에서는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보통 주기가 짧게는 이제 4 내지 5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데, 그 정도면 거시 경제에서는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파트 4에서 이제 그 단기적인 측면과 경기 변동을 보는데, 원래 그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그 10장에 나와 있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근데 그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보려면 그 전에 먼저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요 특징들 몇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요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화폐와 거시경제 해가지고 화폐 시장의 흐름을 갖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원래 그 실물 부문하고 화폐 부문은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방향은 반대로 화폐의 흐름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현상을 또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 공부하신 다음에 10장에서 거시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8장에 나와 있는 국가경제의 단기적인 경기변동 관련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뭐 나와 있는데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봐도 안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참 무지막지하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서론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3편에서 이제 지금 8장에서는 이제 그 경기변동 현상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제의 단기적 경기변동 해가지고 8장 얘기입니다. 단기적 경기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주요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경기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들 있는데, 그걸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단기적 경기변동을 가져오는 주된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변동의 정의입니다. 우리 경기변동은 영어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또 경제 순환이라고 해서 경제 순환, 뭐 사이클을 갖다 우리가 순환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제 경기라고 하는 게 결국 경제의 순환이기 때문에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비즈니스 사이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거시경제 지표들이 있죠. 거시경제 지표에서 실질 GDP라든가 뭐 물가라든가 또 소비라든가 투자 고용 같은 이런 그 집계 변수입니다. 나라 경제 전체에 대해서 애그리게이트한 변수예요. 애그리게이트한 변수 다 합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집계 변수들이 장기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 장기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 경제 성장의 흐름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 성장의 흐름을 갖다 보여주는 건데, 이제 성장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고, 이걸 이제 수평으로 놓고서 그 추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됩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는 거죠.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데, 이런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경기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그냥 경제 순환이라고도 하고요. 경기 순환은 네 국면을 갖다 거칩니다. 네 가지 페이스가 있습니다. 4 페이스가 있는데, 4 페이스가 뭐냐? 호황과 그 다음에 후퇴, 그 다음에 불황,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호황은 프로스페리티라고 합니다. 프로스페리티, 그 다음에 이제 정점을 지난 다음에 경기가 조금씩 안 좋아질 때 리세션이라고 해서 후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퇴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빠져드는 경우죠.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인데, 이럴 때 불황이라고 합니다.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불황. 그 다음에 이제 불황도 저점을 지난 다음에 회복에 접어들죠.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의 네 국면을 호황, 후퇴, 불황, 회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황은 경기가 가장 좋은 상태죠. 투자는 물론이고 소비라든가 고용, 소득 다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물가도 상승하죠. 또 임금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황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 뭐죠?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호황기에 경기는 아주 좋지만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합니다. 호황기에. 다음에 경기가 정점을 지난 다음에 후퇴입니다.
정점, 피크라고 하는 거죠. 피크를 지난 다음에 자, 소비라든가 투자, 고용,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주 그냥 크게 감소하는 시기가 다음 단계죠. 그래서 후퇴는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 어지간히 경기가 안 좋아도 불황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불황이라고 하는 디프레션, 그 용어가 주는 심리적 위축감이 엄청 커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주는 심리적 위축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기가 어지간히 안 좋아도 지금은 불황이라는 용어 사용 안 합니다. 물론 일단 신문에서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지면 뭐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하지 디프레션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말은 써도 디프레션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 디프레션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퇴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황인데 디프레션, 경기 침체 얘기하는 거죠. 세계 대공황과 같은 경기 침체. 여러분들이 거기 세계 대공황기 상황 커맨딩 아이치에서 보셨죠. 그때 그 신문에 나왔던 그 상황들, 패닉이니 뭐 이런 말 나왔습니다. 패닉 이런 말 나오면서 월스트리트저널 아주 일면에 크게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나왔죠. 그때만이라도 썼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안 쓰는 거죠. 자, 물가도 하락하고 임금도 하락합니다.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락하는 거죠. 호황과 반대입니다. 호황하고 반대 현상으로 불황 상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황도 끝이 있죠. 저점이 있습니다. 저점, 계곡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트러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러프를 갖다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저점을 지난 다음에 자, 소비, 투자, 고용, 소득 다 증가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의 네 가지 페이스가 호황, 후퇴, 불황, 회복을 거친다는 거 봐주시고요. 여기 뭐 그림도 이렇게 매끄럽게 그려놨습니다. 이건 이제 그림을 갖다 그리기 위해서 매끄럽게 그려가지고 호황, 그 다음에 정상 또는 정점을 지난 다음에 후퇴에 접어들고 후퇴가 이어져가지고 불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계곡, 트러프를 지나가지고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으로 그린 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물론 시간의 흐름인데 이게 바로 뭐죠? 장기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평으로 그려진 이 선이 장기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반복된다. 뭐 매끄럽게 대칭도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대칭도 아니고요.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진폭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자, 하나 알아두실 용어가 있습니다. 정상에서부터 그 다음에 정상까지 있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겁니다. 정상에서 그 다음 정상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 순환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 주기가 다 다릅니다. 짧게는 4 내지 5년이 주기인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이라든가 뭐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 경기 순환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한 4 내지 5년 걸리는 그런 순환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그 자본주의 경제에서 많이 발견된 것 중에 하나는 9 내지 10년 걸리는, 9년 내지 10년이 걸리는 또 사이클도 있습니다. 주글라가 발견해가지고 주글라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기순환은 18년 내지 20년 걸리는 경기순환도 있습니다. 이건 쿠즈네츠가 발견한 거예요. 쿠즈네츠가 발견해가지고 쿠즈네츠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보다 더 긴 게 있습니다. 50년 내지 60년을 주기로 하는 경기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한 것은 컨드라티에프라는 학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갖다 컨드라티에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데, 뭐 과거엔 교과서에 다 나왔습니다만은 뭐 지금은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바로 V자형으로 반등하느냐 이런 거죠. 아이고, V자형 해가지고 뭐예요? V자형 해가지고 안 좋은 상태에서 곧바로 잘 올라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또 계곡에 빠진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느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좋아지다가 갑자기 또 나빠졌다가 또 좋아지는 경우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기가 저점을 지나가지고 좋아질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그래갖고 뭐 V자형 경기 반등, L자형, W자형 해갖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들 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거 기준 순환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경기 변동을 측정하기 시작한 게 70년대 초반부터 했는데 7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72년 3월이 저점을 갖다 보였고 74년 2월에 정점을 갖다 보였고 그 다음에 저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1순환기, 2순환기 해가지고 지금은 11순환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여기 2017년 9월까지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통계청 자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지속 기간을 확인해 봅니다. 확장 기간이 몇 개월 걸렸느냐? 23개월. 수축 기간이 몇 개월 걸렸느냐? 전체 순환 기간이 얼마냐? 따져보니까 평균적으로 확장 기간은 33개월이 걸립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 완만하게 좋아져요. 이렇게 완만하게 좋아지다가 그 다음에 정점을 지나가지고 나빠질 때는 뭐야? 나빠질 때는 그냥 쉽게 나빠집니다. 푹 떨어져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경기가 좋아질 때는 진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만하게 좋아져요. 그렇지만 나빠질 때는 왜 그러냐? 사람들 심리가 얼어붙는 거예요. 예전에 경기 침체를 경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갑자기 그냥 몇 가지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갑을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지갑을 닫아버리니까 경기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거죠. 수축 기간은 그만큼 짧습니다. 평균적으로 확장은 33개월이지만 수축이 반밖에 안 걸려요. 18개월. 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49개월의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4년 좀 넘는 것이죠. 그래갖고 요 기준 순환일이라고 해서 경기의 정점 또는 저점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중요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 순환 주기인데 약 한 50개월을 잡습니다. 49개월이니까 약 50개월. 그중에서 이제 확장이 33개월, 수축기가 18개월 정도 되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순환 주기가 약 61개월 됩니다. 일본은 한 53개월 정도 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4 내지 5년 정도 걸리는 경기 순환이 최근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차례 주요 불황기가 있었는데 거시경제에서는 잘 아시는 거죠. 74년에 1차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1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극도의 경기 침체를 겪었죠. 그 다음에 79년, 80년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더 심했어요. 더 심해가지고 아주 실질 GDP가 아주 급격히 하락한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2차 석유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던 게 뭐예요? 80년에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5.18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랬죠. 그게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갖다 한국 경제에 가져왔던 겁니다. 마이너스 5.2%의 성장 이겁니다. 이때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언제죠? 외환위기 때죠. 97년 말 외환위기 때. 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 때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가 2007년 8년 이후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아주 극심한 불황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근래에 있었던 주요 불황기 따져보면 그게 4가지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국 경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 그 다음에 97년 말 외환위기는 거의 한국만 겪은 거죠. 그 다음에 2007년 말 2008년도에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뭐 전 세계가 다 겪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한국 경제의 경우 4차례 주요 불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불규칙적이죠. 그렇죠? 경기 변동이 아까처럼 매끄럽게 이렇게 뭐 둥글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대칭도 아니고 지멋대로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요 가운데 있는 수평의 선이 바로 장기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의 주요 특성 나오는데 한 가지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 자, 일정 시점의 경기 변동을 따져보게 되면 바로 이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경기가 아주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다 갑자기 뭐 최고 상태로 좋아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상당 기간 동안 안 좋아요. 상당 기간 동안 안 좋아지고 좋아지더라도 서서히 좋아지는 겁니다. 나빠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일정 시점의 경기 변동을 보게 되면 이전의 상태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경기 변동의 불규칙성이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진폭이나 진동수는 불규칙적이죠. 근데 우리도 아까 평균적으로 내본 게 33개월이고 뭐 18개월이지 다 다릅니다.
다 불규칙적이에요. 그 진폭이라고 나오는데 진폭은 경기 변동의 깊이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주기만 얘기했죠. 자, 정점에서부터 그 다음 정점까지가 한 축이라고 했는데 정점하고 저점 간의 깊이예요. 정점하고 저점 간의 깊이를 갖다가 진폭이라고 합니다. 뎁스라고 하는데, 자, 진폭도 불규칙적이에요. 때에 따라서 진폭이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불규칙적이다 해가지고 불규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 GDP가 전기의 실질 GDP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전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바로 이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단기적 예측이 가능한 이유가 이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단기적 경기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또 장기적인 예측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예측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뭐야? 장기적인 예측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신만이 알아요. 그거는 진짜. 그래서 지속성과 불규칙성이 가져오는 이런 특징들을 갖다가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 변동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공행성 또는 동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코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자, 무브먼트인데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함께 움직인다 해가지고 코 무브먼트. 그래서 갖다 보통 이제 동조성이라고도 하고, 이 말을 좀 많이 씁니다. 동조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다른 말로 공행성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동조 또는 공행. 왜냐하면 여러 거시경제 변수가 있잖아요. 앞에서 봤던 뭐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물가, 실질 GDP 여러 가지가 봤는데, 자, 실질 GDP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거시경제 변수들이 실질 GDP하고 강한 규칙성을 보이면서 함께 변동합니다. 다 같이 변화해요. 그래서 경기 변동의 네 국면을 지나면서 여러 거시경제 변수가 다 함께 변동합니다. 변동하는데 그 변동하는 방향은 다르죠. 변동하는 방향이 다르다. 그런데 경기가 호황이다. 그럼 실업은 감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움직이죠. 실질 GDP하고 실업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또는 관계가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함께 변동합니다.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는 실질 GDP하고 강한 규칙성을 보이면서 다 같이 변화해요. 다 같이 변화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뭐냐면 시간적으로 실질 GDP보다 먼저 변화하느냐, 아니면 실질 GDP와 함께 변화하느냐, 같은 시간에, 아니면 실질 GDP가 변화한 다음에 뒤늦게 변화하느냐. 이렇게 갖고 선행, 동행, 그 다음에 뭐야 후행,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냐, 일단 먼저 방향을 살펴보는 겁니다. 실질 GDP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실질 GDP가 증가할 때 감소하느냐, 이 관계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동조성, 공행성인데 그 공행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단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경기 순응적이라고 합니다. 순응, 영어로 프로시클리컬. 자, 프로시클리컬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여러 가지 경제 변수의 변동이 실질 GDP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GDP가 증가할 때 다른 경제 변수의 변동도 함께 증가하는 거예요. 이럴 때 경기 순응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양의 상관관계.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상관계수 가지고 따져요. 상관계수 가지고 따지는데 통계 분석을 할 때 상관계수는 R로 표시를 하죠. R로 표시를 하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 때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경기 역행적인 게 있습니다. 경기 역행적이라고 할 때는 카운터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카운터 시클리컬. 이건 경제 변수의 변동하고 실질 GDP의 변동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 GDP가 증가하면 실업은 감소하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경기 역행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비순행적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경기 순응적도 아니고 역행적도 아닙니다. 경기 순응적도 아니고 경기 역행적도 아닌 경우에 어시클리컬 해가지고 경기 비순행적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보통 상관계수의 크기 가지고 또 따져봅니다.
그래서 두 변수의 변화 방향이 같으면 방향이 같으면 양의 상관관계고, 또 변수의 방향이 반대이면 변화 방향이 반대이면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그 변동성이 있습니다. 자, 실질 GDP의 변동성 해가지고, 물론 여기서는 여러 가지 그 집계 변수들의 거시경제 변수입니다. 거시경제 변수들의 상대적 변동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변동성. 그리고 이럴 때 그 변동성의 크기도 파악을 하는데, 변동성의 크기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시 변수가 장기 추세선에서 벗어난 정도입니다. 이걸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해요. 해당 거시 변수가 장기 추세선에서 벗어난 정도를 갖다가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변동성에도 몇 가지 규칙성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죠. 실질 GDP의 변화보다 앞서서, 시간적으로 앞서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함께 움직이느냐, 아니 뒤따라오느냐 이거죠. 가지고 여기서 몇 가지 규칙성이 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선행성. 경기 선행적이다. 자, 선행적이다 그러면 뭐예요? 경기 선행적이라고 할 때는 리딩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실질 GDP보다 시간적으로 한 3개월 내지 6개월 먼저 변화하는 거예요. 실질 GDP보다 먼저 변화한다. 이게 경기 선행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 GDP보다 나중에 변화해요. 실질 GDP가 변화한 다음에 한 3개월 후 내지는 6개월 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겁니다. 이럴 때 경기 후행적이라고 그래요. 레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함께 움직일 때 동행적이라고 합니다. 컨커런트라고 그래요. 컨커런트 해가지고 동행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경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현재 경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 종합지수를 작성해요. 통계청에서 경기 종합지수를 작성하는데, 그 경기 종합지수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30몇 개의 변수가 포함이 돼요. 근데 그 경기 종합지수인데 그걸 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경기 선행지수, 후행지수, 동행지수 해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해요. 물론 각각에 포함되는 경제 지표는 다 다르죠. 이걸 가지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선후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지나가야 되죠, 우리가. 그래야 경기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선행적이라고 할 때 선행지수가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경기 종합지수 중에서 경기 선행지수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표죠. 자, 우리나라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특성이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요 거시경제 지표 해가지고 앞에서 언급했던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 데이터는 70년부터 나왔습니다. 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경우 70년부터 그 경기 순환 기준 시점을 정해가지고 파악해 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70년을 기준일로 해가지고 측정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악합니다. 그래갖고 가장 최근에 2018년까지 해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소비하고 실질 GDP하고 거의 방향은 같죠. 크기는 다르지만 방향은 거의 같습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물론 자, 이런 경우에는 실질 GDP의 변화가 더 크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오면서 계속해서 뭐요? 소비의 변화가 더 큽니다. 자, 실질 GDP의 변화보다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소비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요. 물론 방향은 똑같습니다. 방향은. 그래서 경기 순응적입니다. 소비는 경기 순응적이라고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소비는 경기 순응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실질 GDP보다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실질 GDP보다 변동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폭을 파악할 때 쓰는 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81%의 표준 편차를 갖다 보였지만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뭐예요? 107%예요. 그러니까 실질 GDP의 변동보다 훨씬 더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투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빨간색이 투자인데 투자 변동 심하지요, 그렇죠? 실질 GDP의 변화에 비해서 투자의 변동은 엄청 심합니다. 또 거꾸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투자의 변동이 실질 GDP의 변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경기 변동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4 내지 5년을 주기로 하는 경기 변동 유형이 일반적이지만 9 내지 10년을 주기로 하는 경기 변동, 주글라 사이클. 그 다음에 18년 내지 20년을 주기로 하는 쿠지네츠 사이클. 그 다음에 50년 내지 60년을 주기로 하는 컨드라티프 사이클, 웨이브라고 그래요. 파동, 워낙 주기가 길어서 컨드라티프스 웨이브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기 변동의 유형이 있는데 그 원인은 다 뭐냐? 투자의 변동이에요. 원인은 투자의 변동. 근데 4 내지 5년의 경기 변동을 가져오는 짧은 순환이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마이너 사이클 해가지고 소순환이라고 하는 키친 사이클이 있는데 그건 주기가 4 내지 5년인데 원인은 뭐냐? 재고 투자의 변동에서 원인을 찾아요. 재고 투자의 변동. 그 다음에 근데 9 내지 10년의 주기를 갖는 주글라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기업 설비 투자의 변동에서 원인을 찾고요. 설비 투자의 변동. 설비 투자의 변동이라고 하는 게 보통 감가를 고려한다면 9 내지 10년을 주기로 설비 투자가 새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낡았으니까 버리고 새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년 내지 20년을 주기로 하는 쿠지네츠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원인이 뭐냐? 건축 투자의 변동에서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경기 순환이다 해가지고 쿠지네츠 사이클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50년 내지 60년을 주기로 하는 경기 변동, 컨드라티프스 웨이브라고 하는 건데 이건 원인이 뭐냐? 기술 혁신 투자예요. 인류 생활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오는 기술 혁신 투자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경기 변동의 원인이 바로 투자의 변동에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유형의 투자. 그리고 또 경기 변동 결과 투자가 변화하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 GDP의 변동보다 투자의 변동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물론 경기 수능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실질 GDP가 증가하니까 투자도 크게 증가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경기 수능적입니다. 투자는 변동성이 실질 GDP의 약 3.8배 정도의 변동. 그리고 이런 결과가 원인이 뭐냐? 주택 투자하고 재고 투자의 높은 변동성에 기인하는 겁니다. 주택 투자하고 재고 투자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따라서 투자라고 하는 아주 큰 폭으로 변화한다는 거. 그 점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엔 수출입니다. 자, 수출은 외국에서 사가는 거죠. 외국에서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국의 경기가 중요한 거예요. 외국의 경기가 중요한 것이고 국내 경기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 수출이 증가하면 실질 GDP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죠. 수출이 증가하면 실질 GDP가 증가하는 건 아시죠? 수출이 증가한다. 순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순수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가지고 GDP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대체로 같지만 중요한 건 수출을 결정하는 요인은 외국의 GDP라고 하는 거. 그 점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외국에서 사가는 거니까요. 다음에 수입은 소득의 증가함수로 봅니다. 보통 수입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증가함수로 파악을 해요. 모형에서도. 자, 그 점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실질 GDP와 수출 수입의 경기 변동은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 모두 경기 수능적이에요. 수출과 수입 모두 경기 수능적이다. 그리고 또 수출 수입의 경기 변동도 실질 GDP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입니다. 파란색 선의 움직임보다 빨간색이 더 크게 변화하고 있죠. 이렇게 갖고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고용과 실업에 대한 내용도 좀 보셔야 됩니다. 고용도 중요한 거시지표 중에 하나죠. 먼저 우리가 실업에 대해서 정의가 나오는데 실업, unemployment 뭐냐? 일할 능력도 있습니다. 일할 의사도 있어요. 근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업이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 이걸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업의 정도를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실업률을 계산하죠. 실업률을 갖다 이제 퍼센트로 해서 계산하는데 실업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해가지고 구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실업자가 몇 명이냐 이거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하고 실업자를 더한 지표입니다. 실업자하고 취업자를 더한 걸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가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퍼센트입니다. 이거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인데 그럼 15세 이상의 인구는 어떻게 구하느냐? 두 가지 합칩니다. 경제활동 인구하고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하고 합친 거예요. 나이는 15살이 넘었지만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고 반면에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이 두 개 합친 게 15세 이상 인구인데 그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뭐 되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전업주부가 집에서 가사 일만 하고 뭐 애기 돌보는 것만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래요? 아니죠. 시간만 되면 일할 수 있는, 그 자기가 파트타임 시간 원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도 그만큼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현황, 또 경제활동 인구 분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통계청에서 여기 지금 자료는 한국은행 그 경제통계 시스템 자료지만 원래 실업률 구하고 하는 이런 통계는 통계청에서 하는 겁니다. 매월 합니다. 매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라고 그래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해가지고 매월 15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32,000개 표본가구가 있어요. 그 32,0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추계하는 것입니다. 자, 15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지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사 요원들이 각각 집을 방문해요. 그 32,000 표본 가구를 방문해가지고 질문을 갖다 합니다.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15일이 포함된 지난주 일주일 동안 뭐 했냐? 몇 시간이나 일했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봅니다.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인터넷 조사도 많이 합니다. 표본 가구 중에서 인터넷 조사를 희망하는 가구는 인터넷으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고 또 과거에는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외국인도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뭐예요? 100만 명이 훨씬 넘었었죠. 가구로 봤을 때 100만 가구가. 이걸 뺄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먼저 자 총인구에서 만 15세 미만 인구를 뺍니다. 총인구에서 15세 미만 인구를 빼면 뭐죠? 15세 이상 인구죠. 이걸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15세 미만 인구를 빼면서 함께 빼는 게 있습니다. 군인도 빼요. 군인은 아예 통계 대상이 아닙니다. 15세 미만 인구에 해당하는 그런 인구예요. 또 교도소에 재소자 있죠. 재소자도 뺍니다.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 만 15세 이상의 인구가 있고 이걸 갖다가 경제활동 인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비경제활동 인구는 뭐냐면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이는 15살이 넘었지만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15세 이상이죠? 15세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통학입니다. 여러분들은 통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정규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근데 재수를 위해서 입시학원 다니거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요. 근데 뭐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겠다. 국민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겠다. 해가지고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다 통학입니다. 또 근데 뭐 졸업한 다음에도 또 공시족 나오겠죠. 공시족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또 학원 다닙니다. 학원 다닌다 그러면은 다 통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있다 통학. 또 뭐 나이가 많더라도 나이가 한 50쯤 됐지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겠다 해가지고 학원 다니고 있다. 그럼 통학입니다. 자 이것만 있나요?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육아도 있죠. 육아나 가사도 있죠. 전업주부입니다. 나가서 얼마 버느니 차라리 집안일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겠다 싶어갖고 뭐요?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하는 전업주부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70, 80 넘으신 분들이 일자리 구합니까? 일하려고 그래요? 안 하죠. 연로자입니다. 또 심신장애인이 있습니다. 일할 능력이 없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일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여기 포함시킵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다. 그 외에 취업준비자. 근데 취업준비자가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통학이지만
학원은 이제 다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고시촌에서 고시방에서 자기 혼자 취업 준비한다. 이거 다 뭐예요?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진학을 준비하거나 군입대 대기하거나 또 있습니다. 그냥 쉬었음도 있습니다. 이거저거 다 귀찮으니까 그냥 쉬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일자리 구하다 지쳐서 못 구했어요. 일자리 구하다 지쳐서 잠시 구직활동을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계에서는 구직 단념자라고 그래요. 구직 단념자인데 어쨌든 지난 15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포함해가지고 과거 4주간 구직활동을 안 했다. 이런 사람들을 구직 단념자라고 해가지고 역시 뭐예요?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시킵니다. 취업준비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직 단념자도 여기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가 15세 이상 인구에서 이걸 뺀 나머지가 경제활동 인구인데 경제활동 인구를 갖다 이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취업자하고 실업자 구분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이게 물어봐요. 지난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동안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냐?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뭐 먹고 살았냐? 편의점에서 알바 1시간씩 했다. 그것도 취업자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자, 통계조사에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하는 게 누구냐? 수입을 목적으로 15일이 포함된 지난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 취업자입니다. 이게 취업자예요.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입니다. 또 근데 자, 부모님 하시는 일을 도와드렸다. 그런데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식당 하시는데 도와드렸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거 도와드렸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부모님 일을 도와드렸다. 흔히 이걸 무급 가족 종사자예요. 돈을 안 받고 도와드린 겁니다. 돈을 안 받고 무급이에요. 근데 가족 종사자로 일을 도와드렸죠.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또 그동안 일 계속 하다가 잠시 휴직한 사람들이 있죠. 일시휴직자. 이것도 취업자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취업자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좀 약간 황당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관련된 고용통계는 IMF 기준이에요. 국제통화기금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전 세계가 다 여기에 맞춰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나이는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 16세 이상이 미국은 만 16세 이상이고 나라마다 차이가 약간씩 한 달 정도씩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그 정규 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령 인구라고 하는 거 있죠. 정규 교육 시스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8살 아닙니까? 8살이지만 이게 나라마다 뭐 9살인 나라도 있고 7살인 나라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몇 년, 중학교 몇 년 이게 나라마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미국은 만 16세 이상 인구를 가지고 작성하지만 한국은 만 15세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 가장 대부분이 만 15세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업률도 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차지하는 실업자 수의 비율 해가지고 실업률도 구하고 또 여기서 차지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 해가지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구하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은 실업자인데 이게 과연 취업자로 분류한단 말이죠. 사실상 실업자인데 취업자로 분류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통계조사 결과 나오는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고용실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컨대 구직 단념자라고 이제 통계에서는 구직 단념자라고 그래요. 통계조사에서는 구직 단념자라고 하는데 이걸 경제학에서는 실망 실업자라고 합니다. 실망 실업자, 일자리 구하다 지쳐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거예요. 실망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실망해서. discouraged workers라고 합니다. discouraged workers, 직역하면 뭐예요? 실망 노동자죠. 근데 또 어떤 학자가 사실상 실업자로 있다가 구직활동 포기한 건데 왜 노동자라고 번역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망 실업자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영어로 discouraged workers인데
실망 노동자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실망 실업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같은 겁니다. 구직활동을 잠시 포기한 거예요. 또 취업준비자의 경우에도 사실 그렇죠. 취업준비자. 사실상 실업자 아닙니까? 근데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죠. 뭐로 분류해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한단 말이죠.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나 다 사실상 실업자지만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한다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불완전 취업자라고 해갖고 어떻게 일주일에 1시간 일했다고 취업자로 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불완전 취업자라고 그래요. 사실 불완전 취업자의 경우에도 거의 알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업자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분명히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나 아니면 불완전 취업자나 다 실업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정부가 매월 발표합니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실업률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 사이에는 차이가 매우 크죠. 매우 큽니다. 체감 실업률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고용보조 지표를 또 여러 가지로 활용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실제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고용보조 지표를 다양하게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청이 통계활동 조사해가지고 경제활동 인구 조사해가지고 매월 발표하는 건 그겁니다. 그냥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거 발표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고용보조지표로 고용률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년쯤 넘었습니다. 고용률. 이거는 뭐냐면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를 가지고 따져요.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이걸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목표는 고용률 70%를 넘기는 게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정부나 현 정부나 고용률 70% 넘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만큼 이것도 이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을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70%를 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직단념자에 대한 용어를 또 그 책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캡처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캡처가 이렇게 흐리게나 밖에 안 나오나요? 제가 판단하기에 뭐 좀 잘못됐다 싶은데. 그리고 이것도 이제 거기 마찬가지로 그 책 오른쪽 여백, 왼쪽 여백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한국만 악화된 2017년인데 2012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만 악화된 청년 실업률. 그 청년 실업률이 한국만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7.5에서 9.8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OECD 평균에서부터 다 감소했는데 한국만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다. 또 한국만 더디게 증가한 청년 고용률. 당연히 실업률이 악화됐으면 고용률은 더디게 증가한 거죠. 다른 데는 꽤 크게 올라갔지만 한국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더더구나 청년 고용률은 물론 전체 연령대 고용률을 따져보게 되면 65세 65%가 좀 넘어요. 70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OECD 통계 가지고 보는 건데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통계를 또 활용하는 또 통계를 측정하는 데서 약간씩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하고 체감 실업률 사이에는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도 인정하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라고 할 때는 실망 실업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실망 실업자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사실상 실업자지만 실업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업률은 실망 실업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체감 실업률보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 낮죠. 사람들이 체감하는 실업률보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 더 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경기 수능적이냐 하는 거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고용률과는 고용하고 실업은 반대죠. 당연히. 고용하고 실업은 반대잖아요. 실업률은 실업자의 비율이고 고용률은 취업자의 비율인데 분모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실업률과 고용률은 대체로 반대로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위에는 실업률이고요. 실업률이고 아래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고용률을 갖다가 표시하는데 자, 둘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그렇지만 실업률과는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 다음에 물가 수준은 어떻게 하냐? 물가는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오른다고 그랬죠.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방향은 같아야죠. 실질 GDP하고. 실질 GDP하고 물가하고 방향은 대체로 같습니다. 방향은 대체로 같은데 이게 또 실제하고 달라요. 이 데이터하고 논리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가 좋으면 실질 GDP가 증가하는 거죠. 실질 GDP가 증가하면 당연히 뭐예요? 물가가 올라야 정상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최근에 아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따져보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로 측정한 물가 수준하고 실질 GDP의 경기 변동하고는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 보게 되면 물가 수준은 경기 역행적이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물가 수준은 경기 역행적이다.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 역행적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물가 수준의 변동성도 당연히 실질 GDP의 변동성보다는 더 크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물가 수준하고 또 한 가지가 통화량이 있죠. 통화량과는 어떠냐? 물론 통화량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이제 한국은행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M1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입니다. 통화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가 M1이에요. 그래서 M1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질 GDP하고의 관계를 갖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로 M1을 갖고 정의할 때 80년대까지의 화폐 공급은 경기 순응적이다. 경기 순응적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경기 순응적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0년대 이후에는 경기 순응적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 화폐 공급의 경우에도 변동성은 실질 GDP보다 변동성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변동성의 시점이 실질 GDP보다 앞섭니다. 경기 선행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선행 지수를 구할 때 통화량이 들어갑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몇 달 후에, 몇 개월 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몇 개월 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 선행적이기 때문에 예측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수준하고 실질 GDP 간의 관계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물가 수준하고 실질 GDP 사이의 상관관계. 이걸 처음 밝힌 게 원래 이론적으로는 케인스가 주장한 거예요. 케인스의 주장에 근거해서 나온 건데 이걸 실증 분석을 해본 겁니다.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 해가지고 나온 게 아서 필립스라는 학자가 실증 분석을 했어요. 한 영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1861년부터 1957년 사이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업률하고 원래 처음에 필립스가 분석한 것은 뭐냐 하면 명목임금의 변화율하고 실업률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매우 안정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밝힙니다. 명목임금의 변화율하고 실업률 간에 매우 안정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가지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가로축은 실업률이에요. 가로축은 실업률 U, 그 다음에 세로축은 명목임금 상승률입니다. 이걸 집어넣어요.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봤더니 양적 안에 이런 관계를 갖다 보이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갖다 보이는 선을 갖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우하향하는 이런 선을 갖다가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필립스가 연구한 것은 명목임금의 변화율하고 실업률 간의 관계를 갖다 분석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오니까 그 이후에 다른 학자들이 이 명목임금 변화율하고 실업률 간에 이런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하고도 같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간에도 매우 안정적인 음의 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걸 필립스 곡선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을 갖다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의뢰 필립스 곡선 하게 되면 명목임금의 변화율이 아니라 뭐예요? 물가 상승률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집어넣어가지고 필립스 곡선을 갖다가 제시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매우 안정적인 역관계가 있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자, 실업률은 경기 역행적이죠. 당연히.
실질 GDP가 증가하면 고용은 증가하지만 실업은 감소하잖아요. 당연히 역행적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경기 역행적이다. 따라서 필립스 곡선은 물가 수준하고 실질 GDP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죠. 양의 상관관계. 근데 이게 매우 불안정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물가 수준하고 실질 GDP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좀 전에 나왔던 데이터에서는 어땠어요? 역행적의 경기 역행적 아니에요. 물가 수준하고 실질 GDP가 경기 역행적인 데이터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하고 이론하고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필립스 곡선이 매우 안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처음에 밝혀졌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 보게 되면 필립스 곡선은 매우 불안정한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 서기파동 이후에 진행된 게 뭐죠? 스태그플레이션이죠. 74년과 79년 두 차례 서기파동을 계기로 진행된 스태그플레이션. 뭐예요 이게? 자,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합성어입니다. 스태그네이션 더하기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스태그네이션은 뭐죠? 경기 침체니까 실업률은 증가하겠죠. 실업률은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물가 상승률 높아지겠죠. 당연히.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되는 겁니다. 케인스 이론에 의하면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케인스 경제학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케인스 경제학이 위기를 맞으면서 신자유주의가 한 30년간 신자유주의가 득세했던 거죠. 커맨딩 아치에서 보셨죠? 신자유주의.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금융지표도 잠깐 좀 보셔야 됩니다. 금융지표하면 보통 이제 중요시하는 게 은행의 예대율, 예금분의 대출입니다. 대출이 많이 이루어져야만 경기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돈 많이 빌려가는 거죠. 기업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돈 많이 빌려간다? 대출 증가하는 것이고 대출이 많을수록 그만큼 그러니까 예대율이 높을수록 경기가 좋은 거죠. 장단기 채권금리도 있습니다. 주가지수, 그 다음에 신용 스프레드 해가지고 회사채 금리 빼기 국채금리 같은 것들, 이것도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금융지표도 역시 동조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은행의 예대율은 경기 순응적이에요. 또 경기 동행적입니다. 순응적이고 시간적으로 볼 때 동행적이다. 장기금리는 어떤가요? 역시 경기 순응적입니다. 그렇지만 장기금리는 경기 선행적이에요. 금리는 경기 선행적이다. 주가지수는 어떤가요? 경기 순응적이고 역시 경기 선행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갖고 주요 금융지표들도 실질 GDP의 변화와 함께 움직입니다. 여기 주요 금융지표의 특성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요국의 금융자산 증가율이에요. 우리가 금융자산 증가율 해가지고 이제 금융 연관 비율을 측정하죠. GDP분의 실질 GDP분의 금융자산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걸 금융 연관 비율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거의 금융 연관 비율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요국의 금융자산 증가율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기 90년에서부터 나왔고 여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여기 2008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요국의 금융자산 증가율을 갖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뭐 한국도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뭐 크게 달라지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7년 9월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진국의 금융자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겁니다. 다 같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 같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한국도 비슷한 모습을 갖다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하락 속도가 좀 적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경기변동 관련해 가지고 경기변동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파급 경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 이걸 좀 해명을 해야 돼 이론적으로. 근데 여기에 대한 이론은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8장에서 이 내용 보고 9장에서 화폐와 거시경제 보고 10장에서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가지고 경기변동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기변동이라고 하는 게 경제 전체에 뭔가 충격이 주어졌을 때 수요 충격 또는 공급 충격이 주어질 때 경제 주체들이 그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주어졌을 때 경제 주체가 그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기변동과 관련된 주요 질문은
경기 변동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예전 학자들도 원인을 찾는 데 많이 중점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는요, 뭐 기침 파동 같은 경우에 재고 투자의 변동, 또 주글라 파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 설비 투자의 변동, 쿠지네츠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건축 투자의 변동,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투자. 예, 가장 중요한 원인이 투자로 지목된 겁니다. 파급 경로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 외부 충격이 뭐냐 하는 건데, 자, 케인스가 파악하는 충격은 총수요 충격입니다. 당연히. 자, 수요 중심의 경제학자 케인즈죠. 그래서 투자자마다 이제 야성적 충동, 투자하는 게 기업들이 하는 건데,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뭐예요? 애니멀 스피릿에 의존한다고 보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투자의 한계 효율과 이자율을 비교해 가지고 투자를 갖다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사실은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야성적 충동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가들은 뭐예요? 돈 냄새를 맡으면 투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갖고 야성적 충동과 같은 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요 충격을 강조하는 게 케인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충격인데, 이것도 슈페터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셉 슈페터 해가지고 이 양반은 자나 깨나 언제나 서너 혁신을 갖다가 내세운 분 아니에요. 이노베이션. 혁신만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슈페터 같은 학자들도 공급 충격을 내세우는데, 이 공급 충격이라는 게 오늘날 인기를 얻고 있는 실물 경기 변동 이론, 최근에 노벨상 계속 주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경기 변동을 실물적 요인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이 슈페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폐적인 충격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화폐적인 충격을 강조한다 싶으면 누굴까요? 당연히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먼이죠.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먼. 화폐적 충격을 중시하는 것이고, 자,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로부터 나왔지만 급진적 통화주의자, 급진적 통화주의 해가지고 새 고전파라고 하는 로버트 루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상착오를 중시하면서, 예상착오를 중시하면서 화폐적 충격을 갖다 중시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뭐 국제적인 전파도 중요하죠. 그런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한국 경제도 약간 시차를 두고 침체에 빠집니다.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어떤 경기 변동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도 항상 고려해야 돼요. 국제적인 전파. 어차피 경제가 글로벌 경제라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선거가 영향을 미쳐요. 되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선거 한 1년 남겨놓고,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한 1년쯤 남았다 그러면 기존의 대통령이 한 번 더 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기를 띄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이나 이런 걸 세워가지고 경기를 좋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또 당선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선된 후에는 물가가 걱정되죠. 이제 돈 엄청 풀었으니까 물가가 겁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긴축 정책. 그 1년 3년 단위로 반복되는 거, 이게. 1년 3년 단위로 한 3년 동안 1년 동안 확장 정책을 펼쳤다. 당선된 다음에는 긴축 정책. 그러다가 또 임기 끝에는 또 다시 확장 정책. 이런 식으로 반복돼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들 위해서 정치적 경기 변동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그렇지만 주로 이제 케인스 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은 수요 충격을 일반적으로 봅니다. 근데 수요 충격에도 화폐적 충격도 수요 충격이죠, 물론. 공급 충격이야 어쩌다 이제 가끔 또 발생하는 것이고, 뭐 아주 급격한 기술 진보가 있다, 불가능한 얘기지만 다 공급 충격입니다. 서기 파동도 공급 충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변동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인 내용들 정리해 봤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갖다 쭉 파악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또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것이 화폐와 관련된 내용인데, 화폐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그것도 꽤 많습니다. 이제 두 번에 나눠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